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홀혁명 관련된 내용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서계 440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홀혁명은 이제 몇 년에 일어났는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848년에 일어났죠. 그 전에 이제 7월혁명이 1830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사이 이제 한 거의 20년 사이에 어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됐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이 노동자 계층들이 대량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신흥 자본가색도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7월 왕정 시기 때 선거권은 아주 극소수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은행가들이나 대상공업자들, 그다음에 일부 분홍, 그러니까 대지주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들 계층은 이제 명사들이라고 해요. 명사들. 음, 여기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이 명사들이 그 당시 7월 왕정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주요 세력들이었고요. 이 명사들은 그다음 프랑스 혁명이나 그다음에 제1 제정 시기 때 성장했던 계층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명사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냐면 요 신흥 자본가들이나 사회주의 입장을 볼 때는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명사들만 투표권을 갖지 말고 우리도 선거권을 갖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그 선거권. 자, 그러면서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렇게 대입 과정에서 이월혁명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월혁명은 특징이 뭐냐면 7월혁명은 자유주의자들만 뭐냐면 있었잖아요. 근데 이호령님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노동자 계층도 등장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도 같이 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호혁명 이후에 가격화되니까 되니까 중상층들은 이 사회주의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타도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회주의들 이제 뭐냐면 그 배제하고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원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나폴레옹 3세죠. 누이 나폴레옹. 음.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월혁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자, 칠월 왕정은 부르본 복고 왕조에 비해서 자유적이었고 선거권도 확대됐다. 자,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한정돼 있죠. 그거는 은행가, 대사공업자 그리고 일부 분홍에 한정되었다. 자, 이런 친월 왕정에 대해서 친월의 실제적 혁명세였던 공화주의자나 상공업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불만이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고 183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산업혁명은 이런 이제 앞에 언급했던 이 명사들 이 지배하는 친월 왕조에 대해서 불만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친월 왕정의 그 이월혁명의 배경이죠. 어떤 사회 계층적인 어떤 배경이고, 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는 원래 토지 소유자의 농민의 나라로서 이는 프랑스 혁명의 경감에서 더욱 강화되었고,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 영국에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농장, 소경영이 있죠. 소농경, 아니, 발을 정했네. 예, 소농등이 많았어요. 소농등. 그러니까 경작권이든 소유권이든 뭐냐면 분배가 잘 돼 있죠. 물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대토지가 등장하겠지만 영국에 비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경향이 프랑스 혁명 경우에 더 경과되면서 강화됐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 프랑스 혁명기에 귀족들의 땅을 뺏어서 나눠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이제 많은 땅을 또 평균적으로 소유하게 돼 토지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예전에 프랑스 혁명 시기 때는 별로 없었는데 토지를 이제 가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수공업이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까지 잔존됐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수공업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적으로 영국이 프랑스보다
산업혁명을 더 빨리 시작했고, 예전에도 이제 프랑스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영국에 비해서 석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떤 대중적인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다품종 소량을 통해서 명품을 만드는데 이제 뭐냐면 사업이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공업자들, 이렇게 이제 고급 그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이 수공업자들이 계속 존재를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상업혁명 진행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장 집중 형성해 갖고, 그래서 친환경혁명 이후에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공장 노동자 수도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수공업자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상업혁명 결과 또 이렇게 이제 공장 수공업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수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증가했다. 자, 노동자의 대단결은 대혁명 시기에 사프예법으로 금지됐으나 이 사프예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공회 때 만들어진, 국민의회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위한 결사를 통해서 서로 단결을 강화했으며 이무적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정치 세우고 성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노동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그리고 이들 통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됐다. 이런 것들이 또 이올혁명의 또 배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앞에 이러한 상황은 요 두 가지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명사층의 지배에 대한 이런 여러 세력의 불만, 그리고 산업혁명 결과 이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정치 세력의 등장, 노동자들의 등장,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7월 원정의 정치는 보수적이고 노동자에 대해서 반단체법을 제정하는 등 억압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 왕정은 소수 주주들의 이익만 위해서 운영한 주식회사 같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자, 이때 소수 이익이라는 주주는 뭘까요? 투표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명사들이죠. 자, 그리고 외교 정책 또한 영국과 러시아의 딜을 쫓는다는 소극적이었으며, 이렇게 이건 그 당시 이제 제국주의 정책하고 연결돼 있는데, 제국주의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원료 공급지를 이제 찾고 상품 시장 역할을 할 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 위신을 또 올리고 그런 게 프랑스가 잘 안 됐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 당시 이제 등장하고 있던 산업자본가 입장은 어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해외 시장의 개척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던 신흥 자본가들은 크게 실망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에 7월 왕정에 대한 불만이 강범위에 퍼지게 되었으며 그런 불만은 선거권의 확대는 요구로 직결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1846년과 47년에 걸쳐 농사해온작은 공업에 파급되어 전반적인 경제를 모았으며 대량 실업과 그 다음에 도산이 속출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또 배경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세 번째 배경이 여기 있죠. 해외 시장을 개척을 원하는 신흥자본가들의 크게 실망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먼 원인이고 여기는 근인 직접적 계기가 이제 됐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46년에서 47년까지 그다음에 거친 농사 훈작이었죠. 그다음에 대량 실업과 농업이 속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사회적인 어떤 불만들이 누적돼 있다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계기로 해서 위기로 해갖고 폭발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그 보수적인 기존 내각의 사인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연회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개최됐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연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걸 바게트라고 하더라고요. 바게트? 네. 이게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회가 있어요. 이 연회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박근혜 이제 탄핵할 때 막 할 때 뭐 했어요? 시위도 했지만 촛불도 들었지만 축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하는 개념이 요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축제지만 실제로 축제라면서도 뭐냐면 시위를 같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연애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찾아봤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문화와 시위를 문화 축제와 시위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개최됐고요. 1848년 2월 2일 날, 그러니까 2월 20일 날 파리에서 대대적인 연회가 개최했다. 이 문화 축제를 하면서도 그 문화 축제를 하면서 시위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자, 기존 회가가 이런 것을 금지시켰고 그 연회 대시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시위 운동이 벌어지고 다음 날 이제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시위가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연회가 이제 때려치고 이제는 시위 중심으로 시위 운동이 벌어지고 다음 날 상정주와 수호업자의 소시민층까지 합사하면서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왕정의 양상하고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7월 왕정도 이제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이제 정부가 싸웠잖아요. 그 당시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정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뭐 그 개선물 중심을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시가지가 구획돼 있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은 나중에 나폴레옹 3세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전하기가 상당히 유리해.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이제 불만을 갖고 있으면 정부들이 민중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 정부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게 뭐냐면 시가전을 벌였거든요. 이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조의 정책을 습격하고 일으키는데, 자, 이 기조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신호혁명의 주도자였죠. 그러니까 신호혁명의 상징적 주도자였잖아.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진보적이었는데, 요때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보수화 됐던 거죠.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고 했지만, 뭐냐면 급진적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수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얘들 입장 볼 때는 노동자 학생들 입장 볼 때는 얘네들이 타겟 대상이 됐던 거죠. 기지가. 예. 기지가 이제 얘를 이제 공격을 했던 거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저택에 습격받고 기조의 저택이 습격받고 수비하는 군대의 발표 사상자가 발생하자 혁명적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래서 이제 2월 24일 날 시청이 점령되고 왕의 거처가 습격받으니까 그 당시 이제 평민왕이었던 자치했던 노년의 누이 필립이 왕에 물러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2월 혁명이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2월 혁명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7월 혁명이 붕괴되니까 정부를 구성했어요. 임시정부를 구성했죠.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임시정부가 한 번만 구성된 게 아니라 두 번에 거쳐서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1차 임시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임시정부가 있어요. 요 중간에 이제 재헌위원 선거가 있고, 자, 1차는 요때는 이제 자유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1차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국립작업장 같은 거 만들고 좀 가격한 정책을 하니까 그 당시 도시의 중산층과 농민들이 불안한 거야. 잘못하면 사회주의가 되면 자기가 예전에 얻었던 그런 성과들, 자기 재산들 뺏길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헌이 선거에서 딱 했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재헌이 때 이제 적극 지지로 그다음 2차 결과 그 당시 온건한 부르주아 출신의 어떤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2차 때는 자유주의자들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중상층들과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그 공립작업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쳐나가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봉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유골봉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폭동이라고 해요. 서기에서는. 그래서 서기를 읽으실 때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면 폭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좀 약간 그런 보수적인 좀 색깔이 튀긴 하는데 전 6월 봉기로 할게요. 자, 6월 봉기를 진압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불안감을 느낀 그 당시 중상층이나 그 다음에 농민들은
누굴 지지하게 되냐면 그 당시 나폴레옹의 그 조카였던 누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이 나폴레옹이 이제 제2공화국이 되죠. 근데 누이 나폴레옹은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공화국 안에서 자기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되죠. 이게 제2제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이 나폴레옹이나 제2제정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시기나 그 다음에 산업혁명 등등 해가지고 성장했던 계층이야. 그래서 2월 혁명 때까지는 뭐냐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당시 누이 나폴레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공하고 이재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새로운 조직된 임시정부는 불우리아 출신 온건파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노동자 계급을 대표 사회주의자도 참가했죠. 예. 그래야 노동자 요구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었으며 그 다음에 실업자 규제를 위한 국립작업장을 설치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국립작업장이라는 개념은 누이불량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주의자가 제시한 개념인데 요 누이불량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세력의 지출과 급격한 개혁은 농민과 도시의 부유자를 놀라게 했고 그 결과 그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헌위의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년 남자 보통 선거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유럽에서 최초로 이게 성년 남자 보통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했던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여자는 제일 늦죠.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꼴찌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언제 줬냐면 1946년.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사람은 프랑스는 사상 혁명에는 진심인데 단 여성 문제하고 카톨릭 관련된 종교 문제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이 나라 특징이. 하여튼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된 그 뭐냐면 그 농민들과 도시의 부유자들은 누굴 선택했냐? 온건파 공화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를 선정했죠. 그러니까 선출했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또 임시정부 만드는데 2차 임시정부야. 자, 파리의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5월 15일 의사당을 침입해서 의회에서가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이제 자유주의자들만 구성된 공화파들만 구성된 그런 임시정부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선거를 다시 해서 사회주의자 뭐 해갖고 들어가서 참여하는 임시정부를 다시 수립하자고 요구했던 거죠. 자, 이 폭동은 노동자와 급진 세력에 대한 시민 계급의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래야 정부는 이때 정부는 앞에서 이제 온건공화파로 구성된 제2차 임시정부를 얘기한 거야. 그동안 벌로 일거리 없이 소외하고 있는 노동자들 먹이고 수당까지 지불하고 있던 이 국립작업장이 오히려 폭동의 온산짐을 깨닫고 이를 폐쇄하는 동시에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군대를 지원하거나 지방에 일자를 찾도록 명령했다. 자, 파리 노동자들은 이에 반항해서 6월 23일에서 26일까지 거쳐서 격심한 폭동을 일으켰으니 이때 카바네 장군이 그의 군대에서 진압되었다. 자, 이걸 뭐냐면 6월 폭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좀 약간 그 보수적인 표현 같아서 6월 봉기라고 할게요, 보통. 6월 봉기. 근데 6월 봉기가 제가 프랑스 역사 한번 찾아보니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6월 봉기가 일어났냐면 이때 이제 뭐 잘 알려지지 않지만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832년에 도시 빈민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났어 한번. 이게 6월 봉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장발장을 이제 소재로 한 레미나제보라는 그 영화 있죠. 거기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1832년 6월 봉기야. 그래서 여기 6월 봉기하고 좀 겹칠 수가 있겠는데
있었어. 이 유골 분기가. 좀 약간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서강자나 뭐 서계나 서총에는 그게 언급돼 있지 않고 뭐 교과서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6월 폭동 후에 그 파리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할 새로운 공화제헌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노동권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선거에 선출된 단원제위와 임기 4년의 대통령을 행정수부로 수반으로 규정된 민주주의 헌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보통선거 안에 여자는 제외요. 여자,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그래서 나름대로 뭐 보통선거 실시했다고 하면 좀 앞서가 있죠. 최초의 보통선거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제외한 보통선거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 헌법에 입각하여 1848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됐으나 그 결과 놀라운 결과였다. 800만 표에 달하는 투표에서 진정한 공화파의 새 입후보자는 불과 50만에 미달된 득표밖에 얻지 못했고 그동안 실제로 파리의 군사력 지배해온 카베나 장군은 150만 표를 얻었으며 예상외로 누가 됐냐면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누이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네. 그래서 이제 550만 표의 압도적인 다수표로 신생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네. 자, 그래서 이호혁명의 특색이 나오는데 이 특색보다는 뭐 성격이란 말이 좀 약간 맞을 것 같아. 그거보다는 문맥적으로 볼 때. 자, 이 이호혁명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혁명이면서도 거기에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참여했다는 거다. 자, 그 결과 당시로는 급진적이고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누이 블랑이 이제 건의했던 국립작업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시민계급과 보수적인 어떤 농민층의 두려움을 낳겠으며 계급투쟁이 양성할 땐 6월 폭동은 민심을 결정적으로 노동자와 사회주의에 떠나겠다. 자, 이런 상태 진정한 민심의 동향. 그리고 1840년대 센트 헤르나에서 그 유해가 세인트 헤르나라고요. 보통 그 대서양 연안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제 나폴레옹이 죽었잖아요. 유해가 파리에 돌아온 나폴레옹 후광이 그 사람들과 후광이 그 사람들과 정치 신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누이 나폴레옹으로 이제 당선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공화국이 됐고 이 사람이 또 쿠데타, 친위 쿠데타 일으켜서 이 제정이 됐죠. 자, 그 누이 나폴레옹은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자기 삼촌의 어떤 후광에 의해서 뭐냐면 당선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누이 나폴레옹을 당선시킨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은 민족주의죠.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민족의 어떤 영광을 비쳤잖아요. 정복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항수를 느낀 거야. 지금 그 뭐냐면 푸틴이 그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던 것도 강력한 그 예전에 소련 시대 때 강력한 소련을 뭐냐면 구현하고 지금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인기 많잖아요. 인기 지지를 받는데 자 하여튼 그 인기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이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 성향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누이 나폴레옹이 당선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그 민족주의를 프랑스의 민족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보나파르타리즘이라고 하죠. 이 보나파르타리즘. 그래서 이 공화국이나 이 제정은 그냥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야. 프랑스 민족주의를. 음. 요거는 이제 누이 나폴레옹 정치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월혁명의 영향을 보죠. 이월혁명이야. 자, 시험 문제에 이월혁명 영향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7월혁명보다 더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월혁명은 7월혁명보다 훨씬 더 컸으며 유럽 각주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시켰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탈리아를 보는데, 자, 이탈리아는 이제 그 당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막 포출되기 시작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자유주의자들은 민족주의와 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제 2월 혁명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전후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좀 성격이 바뀌는데 이때는 이제 2월 혁명이 전후니까 막 직전이니까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표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민족주의 부흥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민족주의 변화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1840년 이탈리아에서 세계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형성되고 있었다. 자, 그 중에 그 사르디나 왕국과 사르디나 왕국과 교황을 중심으로 한 도 비교적 온건하고 이탈리아에 낳은 위대한 이상주의 마치니가 중심한 제3의 자유세력들이 이탈리아 민족주의 공화국 통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샤르데나가 첫 번째 주체고요. 그 다음에 공항이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비교적 온건했던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좀 강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마친이죠. 예. 그래서 이 마친이와 관련된 내용이 독립대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2월 혁명 영향 관련된 내용, 공사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족주의 예문으로서 나왔어요. 부흥적 민족주의자의 예문으로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마치니가 했던 연설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하여튼 이 민족주의자 마치니를 중심으로 제3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이탈리아가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통일된다는 거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그런 그 사유된 왕국과 그다음 공화국보다는 좀 더 가격하죠. 뭐 지금 이점 때는 뭐 공화국 자체가 가격하진 않지만 그 당시엔 가격한 주장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마치니는 그 당시 청년 이탈리아당 이거 외워두셔야죠. 유명한 청년 이탈리아당을 창건했고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 유독당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했죠. 청년 이탈리아당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유명한 단체죠. 근데 의외로 이 청년 유독당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외워두세요. 또 여기 딱 읽다가 서기 읽다가 청년 유독당 보고 그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호혁명 직전 나폴리에서 발생한 혁명은 온건한 자유주의 헌법을 획득했고 그 이호혁명 직후인 사르디나 왕국과 교황 피우스 9세가 나폴리의 예를 따랐다. 예, 나폴리에 발생한 그 선례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빈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소식이 전해지자 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메테르니가 주도권을 장악했던 지역이죠. 오스트리아 재상했던 메테르니가 이 혁명을 뭐냐면 독일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일어난 혁명을 3월 혁명이라고 하죠. 자, 3월 혁명은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일어났던 소식이 전해지자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있었던 밀라노에서 그 혁명이 발생하여 성공하였고 베네치아에서는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그래서 이 밀라노하고 베네치아는 그 비내의 결과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지역에 그 오스트리아 반발해갖고 이렇게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샤르잔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세력을 완전히 추방하는 민족해방 전쟁이 일어났고 나폴리와 교황이 지원군을 파견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스트리아 그 뒤에 언급하겠지만 프랑스를 구축 몰아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몰아내는 거고 프랑스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냥 나폴레옹 3세 지배기하고 좀 겹치거든요. 나중에 좀 이지만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그 당시 나폴레옹 3세가 그 이탈리아 통일에서 지원했다가 초대했다, 지원했다, 초대했다 그런 세력들이야. 자, 하여튼 이런 건데 프랑스 입장일 때는 이탈리아 통일을 원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탈리아가 좀 힘을 키워서 오스트리아 견제하려고 그냥 지원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정통적인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 교황의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일 때는 로마 교황을 또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통일 세력들 입장일 때는 프랑스는 언젠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뭐냐 언젠가 몰아내는 색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구축 몰아내는 게 그 당시에 주요 과제였고 이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의 통일의 결림돌이 됐던 그 양대 세력이 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였거든요. 예. 자, 이런 점들이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통일하고 공통점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해서 모처럼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승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사회대의 급격한 세력 팽창은 다른 국가들의 두려움과 시기심을 자아냈고 교황은 초국가적인 카톨릭 영도자의 입장에 대해서 중립을 선언했으며 갑자기 돌아선 거죠. 나폴리도 지원군을 철수했다.
자, 결국에 홀로 남은 이 샤르데군은 쿠스토차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격파당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혁명은 이로써 좌절된 듯 보였지만 그해 이제 11월에 로마의 급진파가 혁명을 일으켜 그다음에 청년 이탈리아당이 이제 그 로마에서 어, 혁명을 일으켰죠. 마치네 수반에서 로마 공화국을 수립하고 이들 급진파의 압력으로 샤르드 왕은 1849년 3월 다시 오스트리아 도전했다. 그렇지만 쿠스토차에서 한번 패했는데 또 한번 패했죠. 노바라에서 패배를 했어. 자, 그래서 이어 오스트리아군은 다시 이제 예전에 혁명으로 뺏겼던 지역들을 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니아치아를 이제 수복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군은 로마 공화국을 완전 쓰러뜨렸다. 프랑스 입장일 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로마의 그 교황을 보호해줘야 돼. 교황을 보호해줘야지 뭔가 이제 프랑스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로마 교황청을 뭐냐면 회복을 했던 거고. 자, 그래서 1848년에 그 뭐냐면 어, 이탈리아 혁명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때 프랑스군을 이끌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누이 나폴레옹이 집권했던 시기군요. 누이 나폴레옹이요. 이 누이 나폴레옹은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원했다가 또 여기 로마가 그 교황의 위기를 느끼면 또 손을 뺐다가 또 이탈리아 세력이 커지면 또 견제했다가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세력들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예매모호한 이런 대이탈리아 정책 때문에 뭐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래서 한 것에 뚜렷하게 한 정책을 내걸었으면 적극적인 지지 세력들을 받을 수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지지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프랑스 국내에서 이 사람의 그 대이탈리아 정책을 둘러싸고 지지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이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예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 나폴레옹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까지가 이탈리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독일은 3월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3월혁명이 일어나서 빈체제가 붕괴됐죠. 아, 이거 왜 그러지? 자, 빈체제가 붕괴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프랑크푸르트 헌법 같은 걸 제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그 수공업자들과 이 부르주아 간의 제휴가 좀 초창기에 있었지만 이 당시 이제 기존의 어떤 지배계급과 타협하면서 결별했죠. 예.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부각되는 걸 부르주아 세력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당시. 예. 뭐 이런 이유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호혁명의 영향은 곧 프랑스에 인접했던 서부 독일 여러 국가들에게 파급되어 자유주의 전법을 채택하고 3월에 베를린과 빈에서 혁명을 발생했다. 3월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먼저 프로이센부터 볼게요. 자, 프로이센의 비에는 사세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자들 욕을 받아들여 새로운 법을 양수했다. 그러나 혁명세력은 지도적인 조직이나 명확한 통일된 계획이 없었고 개혁은 국왕의 선의에 맡겨지는 셈이었다. 자, 그러나 혁명적 분위기는 독일 전체에 고조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1845년 5월에 보통선거로 선출된 독일의 각 연방 대표들이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바울 대성당에 모여서 독일 연방의 자유주의 개혁과 통일각을 나섰다. 자,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을 만들려고 국회를 이제 의회를 구성한 거죠. 자,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구성한 전 독일의 대표들은 어, 대학 교수, 교사, 그리고 법률가 등 독일 지식인으로 구성된 대표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독일 민주의 넓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자들. 그다음 돈 많은 좀 약간
중상층 부르주아 세력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통일된 독일의 영역에서 비독일인이 지역을 제어할 걸 원칙으로 정했고, 통일의 중심은 오스트리아를 택하는 대독일주의와 소위세를 중심한 소독일주의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채택했다는 거죠. 1849년 3월에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의 갈래를 참조해서 자유주의 그 통일헌법,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 이제 있고, 그때 이제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에 대한 이제 뭐냐면 논의 외에도 그 입헌군주제를 할 것이냐, 공화국을 할 것이냐, 그걸 또 했는데, 그 당시 모였던 이제 그런 중상층이나 자유주의자들은 노동자들, 수공업자들이 정권을 잡는 걸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화국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들에게 정권이 돌아갈 거고, 그걸 두려워했던 그 뭐냐면 많은 그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안정된 정치 체제, 그러니까 이제 입헌 군주제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프로이센 왕을 황제로 선출했죠. 근데 이 프로이센 왕은 그걸 이제 재간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겁을 내뿜는 거잖아요. 혁명적 이해가 만든 그 재간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했던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그 대독일주의, 그 다음에 소독일주의, 그 다음에 또 그 공화국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그 입헌 군주제가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독일주의보다는 소독일주의,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죠. 요 내용이 이제 두세 번 정도 나왔는데, 요거 관련돼서 좀 약간 심도 있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14년인가 15년 기출문제 그게 나왔는데,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서울대 강좌나 서계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고 얘기할게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앞에서 이제 소독일주의와 대독일주의 대립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소독일주의는 포이센,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는 처음에는 대독일주의를 이제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장하는 대독일주의, 처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장하는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와 여러 이제 뭐 소유센 등 다 합쳐가지고 공평한 상태에서 뭐 독일을 이제 만들자는 건데, 이때 대독일주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이라는 곳 자체가 상당히 넓었거든요. 오늘날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안에서는 보통 독일이라 부르는 그 지역 안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독일어 외에 비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독일 국가들은 이제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였어요. 독일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모였던 그 민족주의자들, 자유주의자, 독일 민족주의자들 입장일 때는 독일의 민족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어. 예, 그 기준을 가지고 독일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일 때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이자, 이게 대독일주의야. 그러면 제일 문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죠. 그 오스트리아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과 비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오스트리아를 두 개 나누자. 독일어권과 비독일권을 이제 나눠서 제국을 두 개로 만들었고, 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뭐냐면만 포함시키자는 거야. 이게 프랑크푸르트의 대독일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만들어서 이게 거의 대부분 그 주류였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반대했냐면 오스트리아 황제가 반대했던 거야. 오스트리아 황제 입장일 때는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 독일어권하고 비독일어권하고. 그럼 세력이 축소될 거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황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내놓았던 그 안은 뭐냐, 프랑크푸르트 안은 이 대독일주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 안은 뭐냐면 독일어권하고 비독일권을 합치자는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해갖고 독일을 만들자. 그러니까 종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요구하는 대독일주의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내걸었던 그 기준이 뭐냐? 독일의 영역의 기준이 뭐냐면 비인행에 만들어진 연방이야. 독일 연방이죠. 독일 연방. 이 독일 연방은 그 뭐냐면 그 여기가 독일 연방. 이 독일 연방은 비인회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비인회 때 이제 만든 그 결성된 독일 연방 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뭐냐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를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비인회 때 독일 연방은 여기 뭐냐면 비독일어권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초안을 낸 거야.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그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에 오스트리아 초안을 낸 거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냐. 자, 독일 제국은 지금까지 독일 연방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때 이 독일 연방이라는 의미는 비인회를 중심만 결성된 독일 연방이고 독일어권뿐만 아니라 비독일어권을 이제 포함된 오스트리아 나머지 지역 다 포함된 독일 연방이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독일주의 할 때 교과서나 이 통론에서 얘기한 거는 이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인데 실제로는 그전에는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도 있었다. 이게 오히려 더 주류였다. 근데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에서는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당연히 여기 비독일어권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거고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뭐 나한테 남는 것도 없다 해갖고 그냥 오스트리아 위원들을 다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위원들이 이제 뭐 철수했으니까 오스트리아 이제 뭐냐면 독일의 그 통일 주체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남아 있었던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위원들은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어느 소위생이죠. 소위생 중심의 소독일주의로 이렇게 뭐냐면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소독일주의가 아니라 원래는 대독일주의였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자신이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철수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소독일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독일 연방은 앞에 있는 독일 연방,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오스트리아 중심의 독일 연방은 비내의 이후에 만들어진 독일 연방이잖아. 요거는 새로운 독일 연방이야. 이런 제국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그 독일 연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계속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이거 나오니까 말들이 많았어. 원래는 이게 독일 연방 나오고 막 하니까 소독일주의라고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야. 그래서 이걸 대독 정변이 남아해갖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답을 요구하는 건 2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대독일주의만 쓰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중심을 써야지 1점이고 대독일주의에 써야 2점이야. 한 1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써야 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답이 구성됐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내용 교수님이 대구 쪽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신 교수님인데 독일사를 이제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건 개론서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일 논문인가 거기에서 낸 것 같아. 그 제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어요. 요걸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게 독일 연방하고 이 독일 연방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연방 요 빈체제 이후에 만든 독일 연방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독일어 원어를 딱 썼어. 독일어 자체를 가로치고 그리고 이 대비해서 이제 여기 독일 연방은 제국헌법 때 새롭게 만든 독일 연방 요거죠.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잘 읽지 못하는데 하여튼 이게 미세한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과 한국의 차이점? 약간 독일어를 좀 약간 전공하신 분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독일어를 전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그 말 그 말 아니야? 예, 번역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미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원어를 독일어의 그 독일어를 그대로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고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때 이미 지난해 가을에 일기 시작한 반혁명이 강화되면서 자, 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비에름 사세는 혁명적 의회가
만드는 재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포유된 비에름 4세도 독일을 통일하고 자기가 좀 황제가 되고 싶긴 하죠. 독일 전체를 지배하는. 근데 이건 혁명적 의회가 되면 안 되죠, 주체가. 왜냐하면 혁명적 의회 재간을 받으면 자기 황제권이 제약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유된 비에름 4세는 그 프랑크푸르트 제거 그 의회를 제외한 채 자기 중심의 어떤 통일을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방향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프랑크푸르트 의회의 노력은 이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자유주의 양보했던 독일 군주들은 양보를 철회하거나 축소됐고, 그 당시 이제 반혁명이 일어났죠. 반혁명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프로이센 왕은 1850년 헌법을 제정했으며 3월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의 산물이었다. 자, 그 반혁명이 왜 일어났냐? 이거는 당시에 이제 그 독일 사회 계층 구조를 좀 봐야 되거든요. 독일은 아직까지는 뭐 산업혁명이 본격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조금 초창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계층 구조 보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자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수공업자들, 그다음에 여기 노동자들 있어요. 그리고 요들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자가 조금씩 이제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결합이 있어. 자유주의, 수공업자,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왕정에 이제 뭐냐면 대항을 했죠. 독일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 안에서 이제 뭐냐면 또 갈등이 일어난 거야. 이 자유주의자들은 중상층이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가 계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공업과 노동자 계층들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뭔가 이제 왕정을 이제 타도하고 뭐 자유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야. 갈등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을 땐 이들하고 손을 잡느니 차라리 왕정과 그 보수정과 손을 잡는 게 낫다 하면서 결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 간의 갈등 속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조금씩 노동자는 그 당시 소수였으니까 혁명에 점점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 세력들이 또 뭐냐 탄압을 받게 되죠. 얘네들하고 왕정하고 손을 잡고 자 그래갖고 결국엔 이걸 반혁명이라고 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프로이센을 비롯한 다른 나라 군주들도 독일 군주들도 굳이 자유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3월혁명이 일으켰던 세력들과 손을 잡을 필요 없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요 자유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여기 그 왕정과 손을 잡게 되는데 그럼 자유주의자들 왜 불안을 느껴서 일부가 왕정과 손을 잡게 됐냐? 그 안에 내분이 났냐? 앞에서 그랬죠. 요 사회주의자들이 뭐냐면 등장할 걸 두려워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즉 그 노동자와 중산계층 간의 기반이 된 사회주의를 비롯한 가격화를 들어가게 된 부유주의 및 지배층 윤코의 지배와 종래 전제 중시를 확인한 외관상 입헌주의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등장하자 일부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들과 결별하고 결국에는 그 뭐냐면 왕정과 붙게 되면서 혁명편이 내분이 나서 결국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헌법은 부유주의와 지배층 6호의 지배와 종래의 이제 짜르 중시의 전제 중시를 확인하는 외관상 입헌주의를 말했다. 외관상 입헌주의는 뭐냐면 형식상은 뭐냐면 그 의회제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재정이에요. 이걸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외관상 입헌주의가 그 당시 1850년 헌법의 제국헌법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관상 입헌주의는 1850년 헌법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독일이 통일하고 나서 1870년대 또 헌법을 만들어 그것도 외관상 입헌주의가 반영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볼게요. 줄을 한번 보죠. 1850년대 프로이센 헌법은 통일요에도 그대로 종속했으며 1918년 호요까지 발생했다. 여기가 좀 약간 내용이 틀린데 이 프로이센 제국헌법이 나중에 약간 개정하면서 또 만들죠. 통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뜻이 프로이센 헌법이 만들었지만 후에 또 제국헌법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제국헌법은 기존의 1850년 프로이센 헌법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요 헌법 체제를 계속 갔다는 거지 헌법이 그대로 완전 100% 나갔다는 게 아니야. 도중에
제국헌법이 두 개 더 만들어져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만든 이제 통일헌법 내용이 있는데 정치 권력 구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4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작성한 통일헌법은 입헌군주인 독일 황제 밑에 그 당시 양원제 입법부를 가졌다. 상원은 제국을 구성하는 각국 정부와 입법부에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하원은 성년남제 보통선거로 구성됐다. 자, 중앙정부 구성된 장관들은 입법부의 책임을 지며 구성국가들은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이 달성한 후에 제국헌법에 비하면 더 헌정적으로 자유주의였다. 뭐 이렇게 보면 통일이 달성한 후에 제국헌법. 요건 뭘까요? 이거는 통일이 이제 독일 통일이 1871년이 됐죠. 그때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제국헌법이야. 그러니까 1800 요 법을 기반으로 만든 게 제국헌법이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종속했다는 게 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통일 달성 후에 제국헌법이라고 해놓고는 통일성헌법이 통일로 그대로 종속됐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통일 후에 제국헌법이 그대로 종속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여러 제국들이 같이 이제 국가들이 있으니까 벌써 상원의 구성원에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헌법 체제가 들어갔다라는 걸 반영했다는 거지 그대로 이게 종속해서 그냥 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독일과 이탈리아 혁명은 사실 오스트리아 혁명 결과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나와요. 여기는 앞에 이제 그 이탈리아, 그다음 독일,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자,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또 복잡해.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 본국에서도 3월 혁명이 나서 메테네의 그가 이제 추방되고 빈치제가 이제 정말 고했죠. 그래서 밑에는 영국으로 이제 도망가고. 근데 이 오스트리아 본국에 일어난 3월 혁명이 오스트리아 밑에 있는 여러 이제 그 이민족들 이게 또 파급이 되죠. 그러니까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크로아티아 이렇게 했는데 이들 그 나라들은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을 계기로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단순히 혁명이 아니라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특히 이제 헝가리나 그런 체코 지역에서 상당히 뭐냐면 이런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됐긴 했지만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 단순히 자유주의 혁명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보자. 자, 독일과 이탈리아 혁명은 사실 오스트리아 혁명의 결과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오스트리아가 수많은 소수민족을 거는 복잡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의 혁명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혁명의 양상이 약간 자유주의 혁명일 수도 그것이 이제 그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하고 약간 결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본국 독일어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2월 혁명이 일어나 소식이 전해지자 상원에서 그다음 헝가리, 그 보헤미아에서 거의 동시에 혁명이 발생했고, 여기가 2월 혁명이고, 그래서 여기가 오스트리아 본국 내용이죠. 빈에서는 3월 12일 날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결기해서 메테네가 이제 영국에 망명했고요. 이걸 통해서 빈 체제가 이제 뭐냐면 종말을 깼죠. 그다음 5월에는 혁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빈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7월에는 소집된 재헌위는 9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고 농민의 부역 의무를 폐지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일어를 사용한 오스트리아 본국과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독립운동에 다른 소수민족들이 영향을 줘서 독립운동하고 이제 또 연결돼서 일어났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헝가리하고 체코라는 건데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이제 뭐냐면 주 민족이죠. 요 마자르인데 헝가리는 예전에 독일 밑에 예속되기 이전에 상당히 강력한 군사 국가였어요. 국가였는데 문제는 이제 신성로마 제국 때에 이 헝가리 왕국하고 혼택을 했죠. 신성로마 제국이 특징이 뭐냐면 혼택을 되게 잘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합스부르크가 헝가리나 체코 같은
보헤미아라는 지역이죠. 거기하고 혼택을 통해서 헝가리 왕국과 체코 왕국을 신성로마 황제의 어떤 영역으로,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지배의 영역으로 뭐냐면 드러나 그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혼택을 통해서 헝가리와 그다음에 보헤미아 왕국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밑에 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체제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됐던 거죠. 예. 자, 그래서 헝가리 마주족의 급진적 민족주의자였던 코스트가 중심으로 저는 정치적 자치권을 획득했고요. 그 선거에 의해서 의회와 이익각한 정부를 수립한 한편 이쪽의 면세권과 농노제를 폐지했다. 자, 그러나 위헌 자격으로 마자오를 이제 강조 필수 조건을 규정한 다음 소수 민족의 반감을 사게 됐다. 이걸 이제 알려면 이 헝가리 왕국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원래 이 헝가리는 지금은 이제 마자루족이 쓰고 있는 마자루족만 있는 헝가리만 연상이 되는데 그 당시 헝가리는 그 안에서도 그 제국이 더 지금보다 2배나 더 컸거든요. 그 안에 뭐 체코 사람도 있고 슬라브 계통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들 안에서도 이제 소수민족이죠. 근데 이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다 무시해버리고 마자루족으로 하는 거야. 헝가리 민족주의를 내세우죠. 그러니까 다른 소수민족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보헤미아, 여기 두 번째 헝가리고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 지역이죠. 자,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는 체코 민족주의자들이 헝가리와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고 1848년 6월에 범슬라브회의를 소집해서 슬라브족의 단결을 뭐냐면 촉진했다. 자, 그래서 이 체코는 슬라브족 국가예요. 앞에 헝가리는 아시아 계통이 마자르족 계통이고 얘네들은 이제 보통 슬라브에서 서슬라브 계통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동슬라브, 그 유고 쪽은 이제 그 남슬라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뭐 체코는 이제 폴란드와 함께 서슬라브족 계통이고 얘네들은 그리스 종교를 안 믿죠. 얘네들은 카톨릭을 믿어. 아, 말하자면 카톨릭이 아니라 원래 카톨릭을 믿다가 상당수가 뭐냐면 신교로 이렇게 넘어가죠. 아까 30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위를 벌이는 중 우연히 오스트리아 프라하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빈디 슈그레츠가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빈디 슈그레츠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 빈디 슈그레츠는 지체 없이 프라하를 포격해요. 혁명파를 분쇄하고 보헤미아를 군사적으로 지배했다. 이것이 반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은 초창기 때 이탈리아한테 좀 약간 공격받고 이제 뭐냐면 좀 정신이 없었지만 앞에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점점 이제 세력을 회복한 다음에 이탈리아 사회당국을 격파했죠. 그리고 9월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서 차별적인 대우에 불만을 가진 소비에트연합군 마자르족 공격을 해있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헝가리 안에서도 그 당시 뭐 체코인도 있고 슬라브 계통의 이제 크로아티아인도 있고 등등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선동해갖고 이제 뭐냐면 헝가리 공격을 했던 거죠. 자, 이에 분격한 비내 흑목파가 마자르족에 대한 지지를 성명하고 오스트리아가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자, 10월에 빈디 슈클레츠의 오스트리아 군은 빈을 공격하여 이들 점령하고 혁명파 지도자를 처형함으로써 3월 혁명에 이끌었던 그 오스트리아 본국의 자유주의 세력들을 필수했죠. 11월에는 빈디 슈그르츠와 남매간인 슈베르체 베르크공이 내각을 조직하여 무능한 페르나드 대신 그의 조카였던 프렌치 요제프를 황제에 즉위시키고 전황제의 모든 약속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자, 이에 분격한 이제 마자르족은 황제를 계속됐고 1849년 4월에 독립공화국을 선언하고 포스트를 행정수반을 추대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폴란드에 미친 영향을 겸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지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는 오스트리아군은 1849년 8월 헝가리 공화국의 저항을 분쇄시키고요. 오스트리아 3월 혁명 또한 반혁명 승리로 뭐냐면 승리했다. 혁명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보시면 그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이 3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포이센하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 오스트리아 포이센의 반혁명의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포이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주의와 노동자, 수공업자들이 연합해갖고 일어났지만 그들 안에 또 불화로 일부 자유주의 세력들이 황제와 결탁되면서 결국엔 분쇄됐던 거고요.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주도해갖고 일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그 당시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돼서 체코와 그 다음에 그
헝가리아 분리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왜냐면 그 분들이 그 오스트리아, 체코, 프라하의 어떤 그 독립운동과 자유주의를 진압을 했고, 외세 러시아를 끌어들어갔고, 뭐냐 결국 진압을 했죠. 이때 반응령이라는 것은 결국 오스트리아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 독일 같은 경우는 계층 간의 차이 때문에 반응령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 국내에 구성하는 민족주의 세력 간의 어떤 역학관계, 그리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의 활동,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의 지원, 이런 것들이 반응령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1848년 혁명은 1830년에 비해서 그 강도는 있었으나 1830년 7월 혁명이죠. 그래서 강도에 있어서 규모에서 훨씬 강하고 컸다. 그러나 동유럽과 이탈리아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혁명 앞에 좌절되었다. 그거는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이 1830년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주된 원인이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들이 왜 실패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동유럽을 얘기한 거야. 이때 동유럽의 개념은 요 안에 뭐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 독일, 그다음에 뭐 체코, 헝가리 등등. 이때의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후진적이었죠. 예. 자, 그들에게는 여전히 조직과 훈련이 미비했고 현실 감각의 정치 감각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자유의식이 민중 속에 널리 뿌리받는 작업을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그것만이었다. 자, 이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헝가리는 있어서 통합한 배타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헝가리 마자르주의죠. 이런 것들에서 마자르를 공유하면서 이것만 쓰게 함으로써 그 당시 그 밑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불만을 함께하고 그 크로아티아의 어떤 역공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좌절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까지도 성장시켰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동자나 사회주의자의 때이른 과격한 개혁의 성과 요구는 당시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불만을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1848년 좌절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역사 발전에 주된 추진력이 남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이제 좀 달라져. 이유혁명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점점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가 분열되죠. 그러니까 뭐 이율혁명 타겠다고 이율혁명 시작해서 국가 분열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기가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분열되고 이 민족주의가 점점 대중화돼요. 이거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거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정치가들이 보수적 정치가들이 이 민족주의를 이용하죠.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성격이 바뀌게 돼. 성격이 심리학적 민족주의, 뭐 통합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이율혁명을 계기로 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결별되고 민족주의 성격이 변화된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민족주의 할 때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역사 발전에 주된 추진력이 남았다. 다만 그 1848년 혁명은 산업혁명을 방출된 사회적 신가, 그것을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이 결국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으며 앞으로 역사 진전은 이들 3자의 교차 속에서 이루어진 걸 시사하였다. 자,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다. 이렇게 있죠. 3자라는 말은 앞에 문맥을 볼 때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여기 산업혁명을 방출된 사회적 신, 아마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강독을 해봤고 그 관련된 서강자 강독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99번입니다. 자, 서강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69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마지막 단락부터. 자, 1848년 혁명은 유럽 대륙을 휩쓴 격번이었다. 자, 이 혁명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자유주의 투쟁으로서 비인치주의 결정에 타격을 가했다. 자,
선거권 확대 요구에 대해 부자가 되라, 그럼 투표할 수 있다는 응답한 프랑스 총리 기조는 몰락했다. 그러니까 칠월 왕정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기조는 야심과 정치적 완고함 탓에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급진파에서 부르주아적 반동과 자유주의 평합성을 예증한 인물로 받아들였다. 단 한편에서 그는 구체제 복원에 반대하는 동시에 대중의 어떤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급진적 공화정을 거부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길을 닦으려고 19세기 자유주의 통치 문화를 포상이었다. 그러니까 말하면 자유주의자긴 하지만 급진적 공화주의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그는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교리를 넘어 통치 문화로 안착한다고 생각했다. 안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프랑스는 1848년 2월 혁명은 바리케이트 시가전을 통해서 신월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온건공화정을 수립했다. 그래서 2월 혁명에 수입된 임시정부는 성인 남성의 보통선거제를 채택했고 정치클럽의 활동과 정치 문건의 유포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으며 실업자에 대한 국립작업장을 개선하고 식민지 노예제를 폐지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월 혁명 관련된 이제 1차 임시정부 개혁 내용이야. 임시정부는 아까 언급한 두 개가 있다고 했죠. 1차, 2차. 1차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서강제에 없는 내용이 식민지 노예제도 폐지예요. 원래 이 식민지 노예제도는 그 흑인 노예제도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원래는 국민공예 때 폐지됐다가 나폴레옹이 다시 부활했다가요. 요때 또 폐지된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뒤에 좀 얘기했지만 흑인 노예제 19세기 이제 초반 들어가면서 유럽에서 흑인 노예제에 대한 비판이 막 일어나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1830년도 가면 그 당시 영국도 이제 폐지되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흑인 노예제가 폐지되는 분위기였어요. 프랑스도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서유럽 국가, 뭐 그다음 유럽 국가는 아니었지만 미국이 계속 그걸 유지했던 거야, 남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갈등이 돼갖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데, 하여튼 요건 나중에 이제 노예제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보통 선거제는 납세액에 근거한 선거권 제한 탓에 수축된 민주주의 효과를 증진하는 주문이었다. 이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원칙과 결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같은 해 수공업자들과 공업 노동자들은 6월 봉기,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부각시켰으며 군대에 진압당했다. 자, 6월 봉기는 앞에서 언급했죠. 국립작업장을 폐지할 때 그거에 봉기를 했는데 이때는 1차 뭐냐면 임시정부가 아니라 2차 임시정부, 그 중간에 그 재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온건파 공화파들이 다수를 차지했죠. 그래서 서강자 보면 좀 약간 중간에 문맥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서계에 있는 내용을 좀 보충해서 보세요. 서강자 보니까 서계도 보충하는 의미에서 낸 것 같아 보니까 이건. 자, 그리 보통선거제를 주창한 공화주의에 분열됐고 이에 대한 함멸 때문에 1848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의 조카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승리한 상황이 됐다.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서계에서는 누이 나폴레옹이 뭐냐면 당선된 이유가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던 독일 그 중상층들과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공화주의자 분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분열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공화주의자들이 3명의 후보를 냈기 때문에 단일화가 실패됐죠. 결국에 표가 분산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누이 나폴레옹이 어부지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51년 12월에 선거와 개인적 권위를 기이하게 결합된 칭의 쿠데타를 일으켜 짧은 이공화정의 마감하고 제2제정을 선포했다. 자, 요 부분은 나중에 서기할 때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월혁명 영향이 좀 나와 있어요. 프랑스의 이월혁명은 중동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이때 중동 유럽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독일 지역 있죠. 독일, 그래갖고 독일,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체코, 헝가리 이런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확산되어 자유주의 정부와 민족국가 구성을 요구하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먼저 독일 지역 같은 데 내용을 보면요. 자, 독일 지역에는 메테르니의 시각 소식을 전해진 뒤 1848년 5월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소집되어 헌법 제정과 통일 방안을 논의했고, 독일 연방은 승인했지만 중간 계급은 수공업자와 하층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에 이게 이제 대혁명, 반혁명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거죠.
끝내 이 보수파의 반격 속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자유주의 개혁이 실패했고 프로이센 중심의 의회에 프로이센을 중심한 의회의 적대적이고 보수적인 권위자들이 득세했다. 그야 독일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세력은 한국 통일운동에 주도하지 못했다. 이렇게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원래 독일하고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부흥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와 결합해갖고 이제 이상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다 실패했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나 마치니의 이제 활동이 다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후반 때 이 현실 정치가들이 이제 뭐냐면 보수 현실 정치가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카브르나 그 비스마르크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이때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런 이제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잖아요. 자,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거를 대중화 그 당시 민족주의가 대중화됐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독일 통일을 이루죠. 그래서 이상적인 자유주의가 초창기 때 주도했지만 나중에 현실적 정치가들이 주도했다. 이런데 이탈리아하고 독일 통일 공통점이야.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독일 통일과 이탈리아 통일의 공통점이 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거고 두 번째가 자유주의자에서 현실적인 정치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되는 것은 그 뒤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 십스는 1848년 49년 혁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 신속하게 패배했고 군주나 그다음에 교회, 토지 귀족들 등 정통적 보수 세력은 온전했다. 자, 오스트리아에서는 메테네가 밀려났지만 헝가리 봉기는 실패했다. 중동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원칙이 훼손되었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의회제보다는 위로부터 관료적 통제는 강력하게 더 작동되었다. 1848년에 이 오스트리아와 1861년에 러시아의 농노제 폐지나 헝가리의 강범위한 자치권 확립 등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후에 이제 1848년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다양한 민족들 다 혼자 커버하기 힘드니까 헝가리를 통치 파트너로 선택하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어요. 이중 왕국 체제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왕을 뭐냐면 동일하게 모시고 오스트리아와 이렇게 헝가리가 동시에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는 의회 그 외교권과 군사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권을 얻게 돼요. 예. 이것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 이걸 통해서 이 독일의 오스트리아는 독일 민족 중심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마자족을 자기 통치 파트너 선택해서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이제 소수민족들 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당시 이제 중동 유럽의 중대한 변화는 정부가 주도한 정책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서유럽과 그 당시 이제 중동 유럽은 간격이 더 커졌다. 자, 더욱이 위대한 헬레니즘 깃발을 휘두르면서 자유주의 학살을 막아낸 그의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848년 지역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를 억제하고 봉쇄하는 데 활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율혁명 계기로 전환해갖고 민족주의 성격 변하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있는데 자, 요거 좀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 개념을 좀 약간 정리를 좀 다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좀 근데 특히 민족주의의 변화 과정 내용이 서기하고 뭐 서강자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돼 있고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세한 내용이 이제 서양서 강의 부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요 부분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 서양사 강의를 다 읽을 수 없고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정리한 내용을 보고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자, 보면 제가 심화 교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민족과 단합의 논리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유럽의 주요 사조였고요.
이 민족주의는 원초적인 어떤 감정에 바탕을 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것과 이제 결합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부 그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결합돼. 민족주의는.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국민국가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 통합의 논리를 이끄는 민족주의 개념은 유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민족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월 혁명을 계기로 해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19세기 전반에는 부흥적 민족주의, 이걸 또 국민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월 혁명 이후부터는 통합적 민족주의, 이걸 이제 국가주의라고 해요. 예, 이걸 또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정책이 이제 가속되면서 민족주의가 전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확대되죠. 남미 지역이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유럽의 어떤 그 침략에 맞서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때 형성된 민족주의를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시아 국가들, 그런 국가들, 중동 지역, 이런 지역에 저항적 민족들이 형성됐죠. 남미 지역에. 자, 우리 민족주의는 이 저항적 민족주의에 속하죠. 일제의 침략에 맞서고 우리가 결집해갖고 일제부터 독립을 하자. 이런 것들이 저항적 민족주의야. 근데 여기서 다룰 것은 부흥적 민족주의와 국민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요걸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다룬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를 볼게요. 자, 부흥적 민족주의는 지식인들,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 이에 반해서 2월 혁명 이후부터의 통합적 민족주의는 대중화됐죠.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부흥적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밀접하게 연관됐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근데 이 공동체의 최상의 공동체는 민족당의 공동체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통합적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결별됐죠. 이제 민족과 자유는 다른 거야.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자, 그럼 부흥적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관계를 보면 상호 공존을 인정하죠. 근데 이 통합적 민족주의는 공존을 인정하지 않아. 대립하죠. 오히려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어떤 민족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 침략적 민족주의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와 민족의 개념을 보면 이 부흥적 민족주의는 그 보수와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민족주의, 자유주의는 뭔가 좀 급진파고 여기 보수주의는 좀 우익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통합적 민족주의자는 보수적 지도자들, 미스마르크 같은 보수적 지도자들 위해서 이용당하죠. 그러면서 보수가 꼭 민족이 된 거야. 민족주의와 우익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였다. 자, 그럼 민족국가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부흥적 민족주의는 민족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이편적 민주주의 국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 통합적 민족주의는 그냥 민족주의 국가 자체가 이제 목적이야. 정치 체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있는 거 정치와의 관계 보면 부흥적 민족주의는 이제 지배자로부터 탄압을 받았죠. 오스트리아에 보면 이제 네타냐후가 민족주의를 탄압했잖아요. 그런데 요 통합적 민족주의 단계에서는 이제 보수적 지도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리고 그 당시 민족주의 자유주의가 분열되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탄압을 해요. 이걸 봤던 거고. 그다음 부흥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부흥적 민족주의는 국가의 영광, 민족의 영광을 내세우고 제국주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침략적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제국주의 정책과 연결돼서 또 사회진화론의 어떤 그 이념도 같이 낳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또 요 밑에다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이제 넘어가죠.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